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비판받는 아베노믹스 중국 경제 자금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의 분석이 점점 더 나오고 있죠. 이 분석에서 지금 아베노믹스로 낮아진 그 일본의 그 환율,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 그 산업 경제로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아베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맞붙었을 때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도 않고 중간자적 입장을 좀 많이 취했었고, 실제로 그 대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중간자적 입장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굴국기, 이것이 중국의 패권주의의 자금줄이 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이전에 올려드렸던 바이드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과 거의 궤를 갖추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중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결국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대한 냉혹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베가 시진핑의 쩐주였다, 아니면 중국이 일본의 등골을 빼내서 부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아베노믹스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지금 저렴한 그 엔저를 이용을 해서 이 산업을 키우겠다. 수출 중심의 산업인데 이 수출 기업들을 더욱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수출 성장 전략, 그리고 금융의 완화, 그러면서 재정의 확대, 이제 점점 돈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시키겠다. 이 3대 정책이 지금 아베노믹스의 3대 궤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봐야 될 이야기가 비판받는 아베노믹스 중국 경제의 자금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급부상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단연코 일본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G2로 불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전에 G2로 불렸었던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 곳곳의 그 위험이 이제는 중국으로 뺏겼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주도권도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넘겨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주도권도 이제 중국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종잣돈을 댄 인물이 아베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통한 그 퍼주기식 행정이 결국은 그 돈 자체가 일본에서 사용이 돼야 되지만 돌고 돌아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베노믹스의 기본 원리는 엔화 가치를 하락을 시켜서, 말하자면 엔저를 통한 일본 경제 회복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아베노믹스를 착수했죠. 아베노믹스가 지금 시작한 지가 2년이 지금 10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베노믹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연간 수십조 엔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은행은 2차원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해서 물가 상승률 2%가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자금을 풀었습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지만 낮아서 이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자금을 풀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베 정권이 엔저를 유지를 계속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렇게 유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엔저를 통한 일본발 수출 물품이 이 엔저가 나오게 되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단가로 모아서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적도 개선하고 동시에 수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돈이 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에 따른 발생하는 이득을 통해서 근로자들도 임금이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 호조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가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연쇄적인 반응을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 정권의 생각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 소비도 이루어지면서 이 소비가 지금 일본의 내수 시장까지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일본의 내수 시장까지 활성화를 시키면 일본의 지긋지긋한 2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 계획한다고 그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본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 10년 가까이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초기 시절에는 성공을 했고 이것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보면서 지금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더 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이게 10년을 더해서 잃어버린 30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의 기초 이론은 현대통화이론, MMT라고 불리죠. 현대통화이론인 MMT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정부가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이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아무리 커져도 국가 부도의 우려는 없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거치면서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펼쳤죠. 이 이론과 같은 경우는 주류 경제학과는 반대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단 취급을 받아왔었죠.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으면 안 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MMT 정책의 가장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MMT 정책을 써서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쇼크 당시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사실상 MMT 정책을 사용을 했고 경기 추락을 막는 효과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폭망했죠. 일본은 MMT가 전혀 안 먹히는 나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며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시켰다라는 거죠. 일본은행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은행이에요. 일본 정부은행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찍어낸 엔화를 지금 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은행과 같은 경우는 이 시중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발행한 국채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본 내 메가뱅크에 이 자금을 밀어줬고 이 일본 내 메가뱅크를 통해서 민간은행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이 자금이 흘러들어감을 통해서 또한 지금 현재 각자 가게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지금 단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일본 정부가 엔화를 발행을 해요. 일본 정부가 엔화를 발행하고 이 일본 은행을 대신해서 엔화를 발행하죠.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국채를 일본 은행이 사주고 이 사준 금액을 민간 금융회사에 넘깁니다. 이 민간 금융회사라는 것은 지금 은행 아니면 보험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죠. 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가계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자금 대출, 그리고 기관에는 연구투자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원래라면 일본 은행을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이 아까 그 순서대로 기업이나 가계나 그리고 기관으로 대출을 해서 융통시켜야 아주 정상이죠. 그런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장기화된 일본 경제의 침체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지금 확장에 투자하지 않아요. 가계 일반 서민들도 집을 사는데 주택대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 불황으로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됐고 지금 외국에서 판매하는 이 숫자만큼밖에 안 해요. 내수가 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아주 소홀해졌죠. 그리고 가계는 주택자금을 빌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남아 돌았죠. 그래서 일본 금융권 입장에서도 이 많은 재정의 공급을 이 금융회사에 시켜줬는데 남아도는 자금이 이 금융회사 입장으로서는 계륵이 된 상황. 그러면 이 남아있는 돈을 굴려야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어디로 돌리냐? 남아도는 자금이 일본 내에서 빌려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거점을 통해서 자금을 운영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 남은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저리로 외국에게 빌려줍니다. 그것도 엔화로. 일본에서 남은 엔화를 통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엔화를 이것을 다시 달러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대외 금융 채권 그리고 해외에서 받아야 될 돈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결국은 지금 일본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돈이 일본 내에 투자가 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국제금융회사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도 이 일본 자금을 노리면서 이 일본 자금을 통해서 성장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다 볼게요. 일본의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자 국제금융회사들도 엔화를 반기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의 조달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죠.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리고 난 다음에 이 엔화를 다시 국제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꿔요. 이 달러화로 바꾸면서 이제 국제시장에서는 달러화로 융통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갚을 때 엔화로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이것은 일본 은행 입장으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이에요. 이유 금리만 받고 돈을 넘기면 됐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뉴욕과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공급 능력이 늘어난 가장 큰 배경도 그리고 금리가 낮게 된 형성도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만들어서 은행에 공급을 해줬는데 이 은행의 돈이 딴 데 빠져나갔다는 거죠. 국제 경제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일본 은행이 발행한 자금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쓰이지 않고 국제 금융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중국은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군사기술을 포함한 해외 최첨단 기술 획득 그리고 M&A 그리고 중국몽인 1대1로 투자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민간은행들이 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국제금융이라는 중간 매개체 거점을 통해서 중국의 국영 대기업과 지방정부의 달러채를 구매해서 중국에 투자하게 되었죠. 글로벌의 큰손 투자가들은 일본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저리로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 홍콩 증시 그리고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체를 투자를 했고, 더불어 중국발 달러채를 구매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일본이 넘고 돈은 미국이 버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의 투자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고 대국 굴기를 외치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 기쁘게 할 뿐이다 라는 소식과,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엔화를 찍어서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베 정부가 했었던 아베노믹스가 시진핑 정부의 자금줄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져요. 이 역설적인 주장은 통계로서도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의 자금 발행 잔고, 그리고 일본의 대외 금융투자 채권, 일본 민간은행의 국제 융자가 2012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외 금융 채무도 동일하게 2012년 10월부터 동일하게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이 추세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까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9월 말까지 일본 은행 자금은 488조 엔, 약 5,071조 원, 그리고 중국의 대외 금융채권은 524조 원이 늘었습니다. 즉 일본이 찍어내는 돈이 고스란히 이제 해외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같은 기간 민간 은행의 국제 융자 규모가 206조 엔이 증가하는 동안 2021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대외 금융 채무는 206조 엔과 비슷한 232조 엔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6조 엔이잖아요. 는 숫자가, 대출로 나간 숫자가 206조 엔인데 지금 중국의 대외 금융 채무 자체가 이와 비슷한 232조 엔이 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의 자금들이 상당수가 중국으로 재투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2012년 12월부터 동일하게 증가를 합니다. 2012년 12월부터 지금 파란색 선이 일본 은행의 자금 발행 건수가 되고 양이 되고, 지금 현재 빨간색과 같은 경우는 대외 금융 채권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대외 금융 채권이 지금 현재 이 수준과 맞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 은행들에게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주었던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을 돌아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엔화 구매력을 5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라는 거죠. 엔화 자체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년 전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의 추진으로 인해 인위적인 엔화 가치 하락, 엔저로 통해서 구매력을 50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나타났다는 거죠.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1월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67.55. 이 수치는 1972년 6월 달에 실질 실효 환율 67.49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972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972년과 같은 경우는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그 금본위 제도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와의 태환 제도, 지금 미국 달러를 발행을 하려면 금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금본위 제도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황.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이 금사이의 태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지 1년이 된 해입니다. 이때 1971년도에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된 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경제 발전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지금 1972년, 지금 71년 이야기예요. 70년, 71년, 지금 이때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고할 것 같았던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1971년 물가 상승률이 5.84%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1점 몇 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5.84%에 이르렀고, 높아져가는 실업률을 맞서기 위해서 금태환 제도를 중지시키고 브레튼 우드 체제를 포기를 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포기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임금과 가격이 90일간 동결, 그리고 달러의 부족과 미국의 경제 안정, 그리고 실업률 증가 억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수입 과징금까지 부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 제품들이 미국 안에서 더 많이 팔리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수입하는 물품도 작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좀 안정을 시킵니다. 1971년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서 임금, 가격이 통제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고, 일본도 엔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춰야 했죠. 이 영향으로 일본은 1972년 6월 달에는 드디어 실질 실효 환율이 67.49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엔화가 변동 환율 체제로 이행이 돼서 달러당 환율이 지금 300엔 전후까지 치솟을 때였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1월 엔화의 실질 환율, 실효 환율은 67.55. 현재 엔화의 실질 환율은 최고치였던 지금 1995년 4월 150.85 수준보다 이게 절반 수준. 1995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본이 성장했던 그러한 시기죠. 중간에 살짝. 지금 엔화의 구매력이 27년 만에 반토막 나서 지금 95년도에 많이 발전을 했던 시기죠. 그러면서 그때 계속적으로 미국이 눌렀던 시기였습니다. 구매력이 27년 만에 반토막이 나서 1972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라는 지금 의미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 추이를 보면 지금 1972년도에 최저였던 것이 2022년도에 지금 최저로 꼬라박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고치였던 1995년 4월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엔저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왔죠. 일반적으로 화폐가 물가 수준과 동등한 구매력이 유지하려면 통화 가치도 따라서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엔저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물가는 상승하는데 통화 가치를 강제적으로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시행 초기에는 일본의 장기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지금 정책이다 라고 소식도 들은 상황이죠.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모양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도 이제 출구 전략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즉, 일본 자체가 경제적인 팬더메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 부양을 하면서 이제 돈이 쓸 데가 없는 곳으로 지금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돈이 일본 내에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돈들이 이 해외로 전부 다 빠져나간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빠져나간 돈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갔다. 이래 거쳐서 다 중국으로 들어간 상황. 그리고 현재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중국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돈을 가지고 지금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톡톡하게 이득을 보는 현 상황이 되겠죠. 만약 일본이 다시 돈을 죄서 다시 그 경제를 어떻게 하게 되면 세계의 경제는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